수렵 채집 생활을 굉장히 유토피안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수렵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따먹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혹은 사냥으로 먹잇감을 구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면 자기보다 더 강한 동물을 만날 수도 있고 독성이 있는 그런 식물을 채집할 수도 있고, 또 수렵 채집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에 기후가 나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업은 분명히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저는 이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역사상 최대의 사기라고 하면서 공동체는 발전했지만 개인은 힘들게 된다. 분명히 그런 점은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교수 생활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교수 생활을 할 때보다 무척 힘이 듭니다. 옛날에 교수들은 50세가 넘으면 논문 안 써도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수업 시간에도 늘 한담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논문을 매년 2편씩 이상 써야 되고 수업 시간에 수업 이외의 이야기를 거의 안 하죠. 그리고 수업 시간도 꽉꽉 채웁니다. 힘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저는 이것도 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개인은 어쩌면 노예가 될지도 모른다 하는 시사점을 던져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라미드 건설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농업의 시작으로 이 재부가 쌓이니까 계급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지배층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이 하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1776년에 이제 쓴 게 남아 있는데, 이 거기 보면 이제 지배자와 평민과 노예가 각각 차별이 되었고, 그다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다. 그리고 형벌의 내용도 형사벌과 또 이 요즘 치면 벌금에 해당되는 거, 그때부터 벌써 이런 제도가 있었고, 이런 제도들이 결국에는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지배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1776년 독립선언은 이 자연권 사상이라고 하는데 기반에 있고, 행복 추구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행복 추구권의 대상은 백인과 남성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흑인과 여성은 차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사회가 형성되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 신화를 통해서 이제 권위를 부여받고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과부하라고 하는 설명은, 이제 사람이 인지가 발전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 기억을 통해서 이제 전승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두뇌라고 하는 것이 용량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고 개인은 수명이 있고 또 숫자는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그리고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문자를 발명했는데, 수메르의 설형 문자, 이집트의 상형 문자, 중국의 한자 등이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이 피라미드에 있는 그 그림이 있죠. 그림에 뭐 새 그림도 있고 기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영화를 보니까 그 상형 문자를 회독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현대 우리 문자 읽듯이 읽더라고요. 방구대 안각화도 1000년에서 5000년경으로 사이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읽어낼 수가 있겠죠. 뭐 일부 시도도 있고요. 그 방구대 안각화 위쪽에 이제 그 대공리든가요, 거기 올라가면 천전리 각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한자도 있고 그림도 있죠. 그런데 그 그림을 회화 문자라고 해서 그걸 풀이해 놓은 분이 있어요. 그 제가 책도 한 권 얻었는데,
그래서 문자의 발명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사의 정의는 없다. 이 부분은 이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는 차별의 역사다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브라만, 쿠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번에 뭐 아직 그 공식적으로 공식화됐긴 됐지만 조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제46대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부통령으로 지명된 분이 카말라 해리스라고 하는 분이죠. 여자분인데 그분의 어머니가 인도에서 왔고 브라만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브라만은 이 인도의 계급은 직업과 관련이 있어요. 브라만은 성녀, 쿠샤트리아는 군인, 바이샤는 뭐 상공업, 수드라는 뭐 허드렛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 가서 생활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인도에는 이것이 기본이고 그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카스트가 있는데 카스트의 특징은 뭐냐? 직업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이 좀 어렵다는 거죠. 뭐 인도는 어떻게 보면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카스트 제도가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 계급 내에서도 또 여자에 대한 차별 이런 게 있어서 그게 인류의 조금 나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종적 차별이 이 인도라고 하는 제3지대나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고 이 흑인들은 이 인종차별이죠. 계속 이 악순환을 통해서 어떤 피지배 계층으로 순환되는 그러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흑인들과 이 라티노들의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이런 차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한 차별 뭐 아시다시피 여성이 선거권을 획득한 게 1940년대 50년대잖아요. 우리가 아는 서구에서도 스위스나 이런 나라가 50년 넘어서 선거권을 획득했습니다. 여성이. 그 다음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자기가 이 새 책에 보면 이 21세기의 교훈인가 그 책에 보면 이 책을 자기 허즈반드한테 정정한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최혜문 후배가 이야기한 뭐 그런 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차별의 근거는 생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단순히 이제 문화적, 역사적인 이유만 있는 건데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논리를 만들어내서 차별하는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뭐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좀 뭐 일단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혹시 그 뭐야 권재진 네, 동생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까 이게 네, 일부에 네, 관한 얘기지만 네, 뒷담화를 할 수 있는 즉 같이 신념을 공유하거나 같은 어떤 신화를 공유할 수 있는 안정적인 모임 그 개인의 숫자가 150명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4차 산업 전도사로서 확장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 저는 그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아까 그 김홍 선배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책 자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됐다. 그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또 지금 박 교수 이야기한 그 뒷담화라는 그 표현을 번역상에 제대로 이제
표현이 되는 날 그게 우선 묻고 싶고 의심이 가고,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뒷담화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놓으면 뭐 서구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느낌이 일단 확 들잖아요. 그런데 그 뒷담화로 인해서 인류가 협업을 하게 됐다. 그 의미로 보면 그 뒷담화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그 인간들 간의 협업도 그렇고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과의 협업도 마찬가지지만 그 배경에 뒷담화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간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기회가 되면 박 교수께서 유발 하라한테 한번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 번역서를 출간한 한국 출판사한테 물어보는 이 뒷담화를 제대로 이 번역하시는지 그런 의미가 있는 그거 한번 제가 이때만은 조금 부정적이고 아까 말했던 상호 주관, 상호 자기가 이제 서로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고집이 생기잖아요. 그 고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옳은 거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고. 그래서 점점 더 이제 편견화되고 그게 어떤 이제 집단 논리가 되는 거고. 또 이제 그런 책만 보니까 자꾸 그 세계에 자꾸 빠져들게 되고 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상호 주관으로 되는 거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용어로 하면 뒷담화인데 결국은 인간은 소통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는데 왜 하필 150명 정도를 한정을 했을까?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성경에도 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153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50이라는 게 그런 어떤 기원적인 게 뭐 좀 있나라고 혹시나 해서 내가 또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사회학자 던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던바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범위가 120에서 150명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SNS에서 페이스북이니 뭐 밴드니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숫자가 어디서 확인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애들을 성취시킬 때, 자녀를 결혼시킬 때 하객들이 몇 명이 올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오는 하객의 평균 수가 120에서 140명입니다. 평균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그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예경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사회학적으로 그 정도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숫자가 뭐 여기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법칙이 그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을 보니까 141페이지에 그 농업혁명의 희생자들 해갖고 우리가 가축들을 좀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 또 제가 유발 하라리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엄청 또 채식주의자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 가축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우리 뭐 동물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농업혁명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읽는 순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농업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만 어떤 배고픔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정착 생활을 통해서 긍정적인 걸 생각했는데 여기 부정적인 그런 거를 이야기해서 이거 좀 새로운 관점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인 이 구성에 있어서 이거 아까 8장이 역사의 정의는 없다,
이게 자체가 농업혁명과의 어떤 연관성을 저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자기의 어떤 그런 아까 성소수자라든지 자기에 대한 어떤 변호, 자기의 어떤 그런 관점을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이 맥락 속에서 뭐 농업혁명이라는 어떤 그런 맥락 속에서는 저는 잘 이게 좀 뚱딴지 같은 느낌이 조금 들던데 왜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지 좀 저는 맥락이 좀 잘 이해는 안 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농업혁명과 이 아까 역사 특히 이제 젠더 문제 뭐 안에 이런 부분들 뭐 법의 문제 뭐 그 사회의 불평등 문제 이런 것과 농업의 혁명과 어떤 연관성 이런 걸 제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던데. 예. 자,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이제 계속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인류는 그 네안데르탈인도 살해했을지도 모르고 예. 가축들을 함부로 대했고 자기의 어떤 종족끼리도 차별을 하고 괴롭힌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게 예. 어떻게 보면 밑밥을 까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다음 세대, 예,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호모 사피엔스의 다음을 잇는 새로운 종, 스피시스는 예, AI라고 보는 겁니다. 혹은 AI의 어떤 힘을 빌린 새로운 인류죠. 그게 호모 데우스라고 이 사람은 표현하는데, 자 그렇다면 예, 이 AI가 압도적인 그런 힘을 갖게 될 때 사람은 어떤 지위에 서게 될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AI가 이 호모 사피엔스를 인간이 가축을 대하듯이 혹은 백인이 흑인을 대했듯이 해도 아무 할 이야기가 없지 않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AI가 그런 인간을 가축으로 부리는 역사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신 차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 저는 지금 그 김 선배님 말씀하신 게 저도 100% 공감하는 게 그 책 내용에 그 농업혁명이라는 그 책 내용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신의 작은 결정이 미래에 가져올 전체적인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이 말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하루에도 뭐 쏟아지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적용된 사례를 보면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많은 석학들도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쪽이 있고 또 인류한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 우리 인류가 그동안 쭉 해온 그 발자취를 봤을 때는 이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인 그런 건 없지만 저는 이제 농업혁명 관련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고 또 토론하고 싶은 게 이 자연 환경 저는 이제 시골 산골짜기 들어와 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경 파괴의 주범은 바로 농업혁명의 시작부터 시작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냥 수렵 채취를 할 때는 먹을 만큼은 먹고 이게 저장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결국에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그 희망 때문에 계속해서 자연 파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개발 논리와 환경 보존, 생태 보존 이 두 가지를 보면 개발 논리가 우선시돼 있거든요, 지금. 예. 아니, 묘지 하나도 허가받고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묘지에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땅을 그 산을 그냥 파헤치게 허가해 준다는 이런 논리 보면 참, 예, 어쨌든 좀 답답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지금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3차, 4차 산업혁명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어느 순간에 결코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강의할 때 가끔 사용하는 그 사진 자료가 뭐냐면
1903년도에 뉴욕 거리에 마차가 그 뉴욕 거리를 빽빽히 메워서 가는 장면이 하나 있고, 1913년도 불과 10년 지나서 거기에 포드의 T 모델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10년이라는 기간을 보면 확 바뀌었지만 그 10년 사이에 매일매일 조금씩, 저는 우리나라 말 중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던데, 사람이 알아채기 쉽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농업은, 지금까지 농업은 그 농지라고 하는 어떤 그 개간이라든지 어떤 그런 걸 베이스로 하는데, 앞으로 농업은 우리 식물공장 어떤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어쨌든 형님이 그 소에서 그 느끼는 그 소산성,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 농업이라기보다 어떤 뭐 휴양지 아니 펜션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농업 자체는 좀 틀어지지 않을까요? 거기에 이전에는 대해서는 그렇겠지만. 반론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땅대가 좁지만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이런 땅덩이 큰 데는 이제는 드론이 씨를 뿌리고 농약을 치고, 또 무인 그 트랙터가 사람 필요 없이 GPS로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 넓은 땅을 지가 다 알아서 다 개간하고 다 한다니까. 인간의 조력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최수석 얘기한 대로 스마트팜 좁은 그 비닐하우스에서 아니면 빌딩에서 그걸 할 거냐? 제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저는. 그래요. 제가 스마트팜을 준비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토론해 보시죠. 예, 그 인지혁명에서 이렇게 보면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할 때가 더 풍족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다른 쪽에 그 책을 했던 걸 보면, 그 케냐에 있던 어떤 젊은 친구가 이제 그 학자들한테 질문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 세상에 보면 자기네 그 부족들은 그렇게 현대 사회처럼 발달하지를 하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질문한 거를 이제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학자가 대답하기를,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부족들하고 이 현대 사회의 차이점이라는 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사회보다 문명의 발달을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일부 부족들은 아직도 그 경작을 하면서 조금만 소출을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데에만 급급하고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도 그런 생활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문명을 갖춘 이런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농사에 대한 어떤 작물에 대한 소출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출이 많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농사 짓는 그 일에 종사하지 않고도 어떤 먹고 살만 하니까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문명의 이기라든가 어떤 뭐 과학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발전을 시켜서 그런 문명의 차이가 발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동의를 하는데, 일단 인지혁명 쪽에서는 그 수렵하고 채집 생활이 풍족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좀 그 상충된 얘기로 생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렵하고 채집 생활이 넉넉했다면 그 넉넉한 그런 시간 안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제 그 시기가 더 어떤 과학 문명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책을 보면서 느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건데, 그 질문 겸 이제 제 답변일 수도 있는데, 잉여 농산물이 많아지면은, 잉여 농산물이 많아지면은, 그 잉여 농산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계층이 되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피지배계층이 되느냐? 결국 이제 기준이 농산물 먹거리냐? 아니면은 역으로 어떤 사람들이 아까 좋아한다는 그 신념, 신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힘이 있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게 했느냐?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수렵 채집 그 당시에 농업혁명이라는 거는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당시 농업혁명이라는 거는 여전히 그냥 키워서 먹었다는 거지. 그거를 뭐 대량으로 해서 지금처럼 엄청 쌓아두고 뭐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일을 안 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도 다 같이 그냥 뭐 농노처럼 같이 일을 열심히 했겠죠. 오히려 그런 식으로 결과적으로 보면은 수렵 채집하는 거는 큰 그렇게 사람들이 오히려 중노동에 시달리지 않았지만 그 당시 어떤 노동에 농업에 종사했더라면은 온 가족이 다 그냥 그 농업에 종사하면서 땀을 뻘뻘 흘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그 소출을 얻기 위해서 뭐 아이들까지도 다 일하잖아요. 우리도 같이 그렇게 어릴 때 밭에서 일한 경험도 있지만 한 집안에 농사 지을 때는 온 가족이 뭐 아이 할 거 어른 할 거 없이 다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농업혁명으로 인했을 때도 역시 다른 생각할 틈은 없었고 수렵 채집할 때도 할 틈은 없었는데 그때 이제 농업혁명 쪽이 조금 더 풍족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아마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어떤 신화적인 그런 쪽으로 인간들이 더 분화되어서 그 힘에 의해서 농사가 좀 이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결국 도시라는 것도 잉여 생산물이 많아서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신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그런 어떤 저는 그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박 교수가 이야기한 거기에 반론을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박 교수가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농업으로 바뀌고 농업에서 다시 그 산업혁명으로 갔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수렵을 하다가 제가 추정컨대 뭐 나이가 좀 들었거나 뭐 다쳤거나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시간 동안에 뭔가 그냥 노는 것보다 뭔가 하다 보니까 그게 농업으로 발전됐다고 보고, 또 농업도 마찬가지로 하다 보니까 가족이 다 들어붙는 게 아니라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다 농사에 매달렸죠. 그런데 나는 그래도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야 니는 농사 지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외지에 유학 보내고 이렇게 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놈이 우리 마을에도 몇 명씩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사 짓는 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나처럼 외지를 나가서 회사 생활을 하던 다른 조합을 잘 갔잖아요. 그게 나는 이 앞으로의 시기에도 인공지능이 어느 날 갑자기 인류를 멸망시키고 점령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걸 센싱하는 사람들한테 눈에 보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 사람한테 어느 날 갑자기 바뀐 걸로 보이겠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가 생산에 네.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프랑스의 그 마이크로버스를 제작해서 25km, 시속 25km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세종 이런 몇 개의 이제 이 스마트 구역에만 다닐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한 25년이 되면 모든 지역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닌다. 그게 이제 무서운 게 단순히 자율주행차가 도로에 나왔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반을 바꾼다는 거죠. 직업도 바꾸고 또 교통망도 바꾸고 어떤 가치도 바꾸고 모두 바꿀 겁니다. 조금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난콘택, 뭐 언택이라고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났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듯이 우리 권재진 후배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변화가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의 책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읽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 세계는 하루 단위로 바뀌고 있고 과거에 수십 년이 지금은 하루 이틀 단위로 바뀌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더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선진국이고 앞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인지를 날카롭게 하고 있어야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 선배님 말씀하신 걸 제가 보면서 아까 스캅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엇갈린 거는 그 견해를 표명하는데 내가 그동안 유발 하라리 이분이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말한 걸 쭉 보면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직업을 없앨 거다. AI라는 게 최악의 불평등 시대를 만들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신 그 노회찬 의원님이 살아계실 때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진행자가 그 터미네이터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나중에 터미네이터 같은 놈으로 발전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노회찬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자기는 터미네이터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잘 아는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모르는 인간을 지배할까 싶어서 그게 더 두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게 정말 저는 의미가 하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과거의 수렵 퇴직부터 농업혁명, 과학혁명을 거치듯이 결국에는 지배, 돈이나 아니면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인간이 있는 한. 네, 그것이 바로 사피엔스가 그 가장 변하지 않는 특성이죠. 사피엔스는 계속 이제 진화할 거고, 우리가 흔히 이제 진화는 멈추었다고 생각하는데, 진화는 멈춘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되죠. 그런데 유발 하라리는 이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그 기독교 신자들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어떤 지고지순한 철학이나 목적이나 정신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끌어간다, 이끌어져 간다고 하는데 유발 하라리가 내세운 거는 진화에는 목적이 없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역사에도 정의도 없다. 이 암울한 시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디에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있고, 이번 하루는 늘 생각이 뭐냐면 이런 부당한 차별들은 계속 뭐 개선되어질 가능성보다는 심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뭐 유발 하라리가 전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점점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서 이제 좀 줌으로 이제 토크를 하니까 굉장히 뭐 또 재밌고 생소하고 그죠? 또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이란 말은 우리가 이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늘 한번 뵙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뭐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뭐 만날 수가 없는데 이게 실제로 줌을 통하니까 우리가 시간이 확 우리한테 주어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시간, 뭐 한두 시간 정도를 우리에게 더 덤으로 줘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지게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뭐 AI 시대에서 이제 어떤 덕분이 아닌가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주어진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나가느냐,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관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뭐 토론은 이 정도로 하시고요. 각자 이제 또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통해서 오늘 뭐 정답은 아니니까 정답은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럴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주장 그리고 책에서 전하는 의미를 서로 뭐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오늘 우리 이렇게 첫 토크를 했는데 소감을 한번 해주시고 향후에는 이 모임을 뭐 언제쯤 좀 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피력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울산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학고 동문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편인데 제가 처음 여기 3년 전에 내려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시도한 게 우리 학고 동문분들만의 포럼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20명의 발기인까지 다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진행이 좀 안 됐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우리 학고 동문이라 그러면 다 긍정적으로들 많이 생각합니다. 이제 공부도 잘 하셨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지식인들도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실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뭐 지금 선배님 포함해서 5명으로 이게 조그맣게 시작이 됐지만 이게 우리 좀 더 시간이 뭐 아무리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지금 이 줌으로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보니까 뭐 10명 이상 오면 이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걸 좀 주제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좀 해서 우리 동문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이와 유사한 그런 좀 뭐랄까 좀 인문학적인 그런 토론도 되고 뭔가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뭐 좀 우리 사회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그룹으로 좀 비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울산에도 제가 한번 우리 동기분들만이라도 한번 이걸 경험을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동기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하나 이 줌으로 해서 이런 모임도 한번 가져보고 꼭 뭐 독서 토론이 아니라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뭐 상당히 논쟁거리가 되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만 빼고 나머지는 다 토론의 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박 교수님하고 이제 이걸 하면서 이게 조금은 지적 유의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책을 좀 많이 읽는데 최근에는 제가 좀 많이 구박을 많이 당합니다. 왜냐면 구박을 당하는 게 맨날 뭐 재미있게 놀고 그러는데 돈은 언제 버냐. 이거 계속 우리 뭐 재진성한테도 그런 구박도 당하고 안팎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즐거우면서 또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또 뭐 책도 읽고 또 그런 책을 읽는 걸 또 서로 나눠야 이게 또 제 지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한두 번 정도 이걸 이제 동문어로 조금 확대를 하기 전에 먼저 좀 테스트로 좀 해보고 난 뒤에 좀 해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좀 의미가 있으면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이걸 한다 하더라도 뭐한 뭐 반기에 한 번 정도씩은 뭐 가능하면 오프라인으로 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교제하는 거하고 또 오프라인에 또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지적 유의라고 했는데 뭐 이거 읽어보면 참 도움도 되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은 이게 훨씬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명퇴를 앞둔 또는 명퇴를 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사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좀 지식적인 내용과 함께 또 어떨 때는 또 우리 나이 또래의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해볼 수도 있고, 뭔가 조금 현실적인 것과 뭐 약간 어떤 사회적 이슈화 되는 어떤 그런 걸 좀 균형을 이루어서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좀 도전도 되고 또 좀 더 책을 좀 더 꼼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문학 쪽으로 좀 관심이 좀 많이 있었고 했었는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책을 읽을 시간도 없거니와 또 많이 읽지도 못했고, 그런데 이런 모임을 하게 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또 책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선배님, 후배님들의 그 많은 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여러 후배님들, 회장님 만나니까 반갑고, 뭐 제가 이런 모임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우리가 유의할 몇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첫째, 이런 모임은 꾸준히 계속되어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그러려면 이제 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책을 고를 때, 이 사피엔스는 뭐 누구나 좋아하는 책이니까 관계없는데, 이제 책을 여러 권 하다 보면은 그 책을 주제를 고르는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장애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책은 돌아가면서 추천하는 걸로 하고, 단 이제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보편적인 책 위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토론이 잘 됐는데, 너무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독점하면 이게 모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발언권이 골고루 좀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 지식은 모두 이제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속을 하는데, 그런 책을 이제 한 사람이 읽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읽어봄으로써 한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읽는 책들도 또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임은 좋겠습니다. 이 동문들과의 관계는 몇 번 해보면 아마 이게 오픈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전망이 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첫이지만 활기찬 이제 토론이었고요. 좀 진행상에 이제 좀 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피엔스가 이제 1부, 2부를 했었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3부, 4부 하고 이제 이렇게 일단 마무리 짓고, 그리고 책도 이제 다음번에 토론 때 일단 정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모임만 결정하도록 합시다. 다음 모임에 3부, 4부니까. 다음 모임은 언제쯤 좋을까요? 12월 연말에 혹시 시간 날 때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월요일 정도는 좀 이렇게 시간 내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이제 주말 쪽으로 가면은 아마 행사가 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연말이고 또 월말이고 하니까. 12월 지금 14일 날 어떻습니까? 12월 14일이 월요일이죠? 네. 예. 예, 예. 어차피 이거 아마 이 책이 읽기 시작했을 거니까 거의 토론이 일부를 했고 하니까 3부, 4부니까 좀 12월 달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예, 좋을 것 같습니다만 예, 예. 14일 날 안 돼요? 14일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니고 저도 괜찮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12월 14일 날? 네. 그럼 14일 날. 사일이 안 되면 혹시 15일 어떻겠습니까? 화요일 날은 15일 날은 14일 되신다고 안 그랬습니까? 자, 아니 그거 참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마 12월 됩니다. 제가 14일에 행사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요 PC를 써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15일. 15일 예, 15일도 괜찮습니다. 됐습니까? 혹시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15일 화요일 이번에는 15일 화요일 예 시간은 조금 늦출까요? 7시 반 정도 할까요? 아니 8시 8시. 8시, 이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8시에서 한 8시에서 한 한 뭐 9시 반. 9시 반까지 예, 지금처럼 9시 반까지 정도 1시간 반 정도 디스커션 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오늘 제가 한 거는 일단 녹화를 떠서 우리 일단 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또 들으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번에 3부, 4부는 이런 식으로 하고 혹시나 주변에 아주 친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 분 정도는 뭐 이렇게 더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옵저버라도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조금씩 이제 전진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사실 이 모임은 우리 그 최혜문 후배님이랑 오래전부터 우리가 돼서 현재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실 제가 조금 서둔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지난 가을부터 계속 한번 모이자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좀 미진하길래 제가 또 김광수 선배님에게 또 무리하게 그냥 저돌적으로 전화해서 약속을 잡아내고 해서 우리 권재진 동문도 또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유春성 후배님도 또 흔쾌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 사실 뭐 어찌 생각하면은 아주 조그만 시도이지만 분명히 이제 의미가 있을 거로 보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잘 적응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작은 기쁜 재밌는 모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인사드리고 혹시 마지막에 한마디씩만 하시든지. 지금 다음에 그 3부는 누가 하기로 했죠? 3부, 4부. 3부는 제가 하죠. 아, 예. 3부. 제가 4부. 예, 예. 그렇게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유튜브 선배님 그 명함을 우리 카톡방에 좀 하나 좀 올려주시면. 우리 그 재경 동창회 회장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명함 네. 올려드릴게요. 예. 예, 예. 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민 형, 예, 박 교수님, 제가 내일 그 여주에 갈 거거든요. 오케이. 시간 되면 한번 들르도록 할게요. 몇 시쯤 올 거예요? 몇 시쯤? 내일 골프 치러 가는데. 골프 치러? 예. 티타임 언제쯤인가?
아니지. 아니, 티타임 몇 시? 8시 40분인데 오후 한 3시쯤이 될 것 같아요. 오후 3시쯤. 오케이. 2시, 제가 혹시 바로 올지도 모르고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전화해 볼게요. 예, 형편 예, 되겠죠? 그래. 예. 예.